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21분간 경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은 총 15개를 받았고요. 답변은 길게는 10분 넘게 이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짧게 총평해 주신다면요? 일단 어제 기자회견을 살펴보게 되면 시기와 형식, 내용 모든 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출범한 지 30일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빠른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 돋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기자회견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사전에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였던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라 타운홀 미팅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기자들이 연거푸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질문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그런 소통의 방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죠. 예.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용적, 형식적으로 의미 있고 참신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좀 호평을 해주셨는데 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이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 아니라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죠. 예. 빠른 시기에 국민과 소통한 부분 그리고 다양한 기회에 또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거를 예. 소통하려고 하는 것도 긍정적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대전 가서 또 타운홀 미팅 하신다는 네. 거예요. 저는 광주에 가서도 하셨고 그런 점은 긍정적 평가할 수 있습니다. 30일 만이든 한 달 만이든 간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30일 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통령 취임해서 구체적인 정책이 적용되어서 예.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각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내각 신용이 짜여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잘 설명하고 소통하는 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점들은 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 그리고 또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기자회견이어서 다소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았다는 말씀이셨어요. 어제 회견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책입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수요 대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집이 부족하니까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 주장이 있어요.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마르다고.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정말 유례 없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억 캡을 씌워서 수요를 좀 줄이겠다라는 정말 초강력 대책을 내놨었는데 이게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대책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여러 기자들이 그런 질문들을 예. 계속해서 했던 모습을 보여줬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 보입니다. 예. 수요와 공급 모두 다 관리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6억 원 규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맛보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추후에 있을 강도 높은 그런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런 포석을 깔아놓은 셈이긴 하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번 첫 번째 이번 부동산 대책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완화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그냥 의구심이 들 수도 있었는데 이번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방향성이 더욱더 뚜렷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럼 신도시 얘기를 했는데 신도시를 계속 만들면 결국 이게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급 정책에 있어서 신도시 정책은 배제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기존에 있는 신도시도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일단은 먼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심지 내에 있는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향 조치를 취해서 그런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 소금물과 관련된 표현 자체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입장을 봤을 때는 지방이 소멸하고 지방이 붕괴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도시 개발 자체는 굉장히 좀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런 얘기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투자 대상을 옮기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어떤 좀 수익을 얻어보겠다 이런 생각 버려라 이런 의미입니까? 뭐 그건 정말 원론적으로는 정말 옳은 말씀이죠. 예.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특히 집은 아파트는 뭐 본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투자 대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한 달 만에 몇 억이 올랐다, 몇 억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성실한 삶을 사는 국민들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는 허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도록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 뭐 금융,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말로 엄포를 놓아서 부동산 값이 잡힌다면 예. 누가 막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노무현 뭐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뭐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 뭐 폐가망신시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올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 정책이 어떤 효과를 냈냐가 중요한 것인데 당시에도 그렇지 못했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 때는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얼마든지 있다. 뭐 맛보기다 이건 뭐 대출 규제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내놓아야죠. 예. 뭐 오른 다음에 내놓겠다. 오르면 내놓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대책이고 정책인 것이니까 예. 그런 강력한 억제책 대책이 있다면 빨리 내놓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주식 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거기에 투자가 옮겨가는 뭐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검찰개혁 추석 전까지 얼개는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속도 조절론과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의원 그리고 지금 강경 지지층 분들이 얘기하시는 검찰개혁 정말 한 발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 입장에 좀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큰 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열망, 검찰개혁에 대한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시점에 있어서도만큼은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큰 괴리가 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 가지 검찰 관련된 개혁 법안들이 개정안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2명의 그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큰 틀에서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검찰 개혁을 방향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에 있어서만큼은 추석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큰 틀에서 어떻게 검찰 개혁을 이뤄나갈지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죠. 그 시간까지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또 이런 메모를 보는 모습이 좀 잡혔다고 해요.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나가는 이 내용인데 지금 검찰개혁 시기라는 제목의 저런 메모 아래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 뭐 이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뭐 좀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런 어떤 검찰 개혁에 있어서 좀 속도감 있는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본인이 좀 메모를 하신 거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검찰 개혁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뭐 어제 대통령께서는 뭐 검찰 개혁은 뭐 자업자득 아니냐. 예. 그 말은 나를 수사했기 때문에 너희들 당해봐라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검찰 개혁이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뭐 수사권, 기소권 또 뭐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권한이 상당히 센 건 분명하고요.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조정하거나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무릇 모든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수혜자가 누구여야 하냐? 예. 국민이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통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뭐 저 문재인 정권에서도 많이 했고. 네. 그런데 과연 지금 수사를 하는 범죄 수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빠졌다고 하거든요. 고소고발 사건 한없이 늘어지고 있고 수사가 또 검찰과 경찰서 왔다 갔다 핑퐁하면서 누가 무슨 수사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네. 논란도 많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편리한 이것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편리해지지 않고 편의성을 증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일반 국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검찰이 힘이 세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왜 불편하냐? 왜 자꾸 검찰 개혁을 하냐? 힘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힘이 세서 수사를 자기들 하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필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 일반 국민들이 편의성을 검찰 개혁을 하면서 더 좋아졌다. 예. 수사도 신속하게 되고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불편한 것, 범죄 피해자가 빨리 피해를 보전받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자칫하면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힘센 사람들 수사를 못하게 하는 예. 그런 방향으로 갈까 봐 좀 걱정이다. 이런 것도 있다는 생각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교 통상 분야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아직 한미 양국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 지금 관세 유예 기간이 8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라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좀 나와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하신 것만 들어봤을 때는 사실상 그 관세 협상을 연장 시한 이전까지 마무리 짓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가 부활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관세 협상에 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두를 필요성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율을 더욱더 높인다는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이 관세 협상만큼은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양보하거나 그런 손해를 볼 필요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적극적으로 국익을 우선하여 협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국무장관 방한까지 취소가 되면서 지금 외교가 스텝도 좀 꼬였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이 좀 의구심이 있어서 일부러 늦춘 거 아니냐. 이것도 뭐 방한이 꼬인 거 아니냐. 취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예. 않은 것 같아요. 좀 갑자기 이제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뭐 그것 때문에 국무장관이 이제 거기서 먼저 그게 우선순위로 있기 때문에 좀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외교 문제가 지금 일단 한미 정상회담 개최 거기서도 여러 가지 논의할 게 많은데 아까 좀 얘기하신 관세 문제라든지 통상 문제 지금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이 안 되고. 지난번 G7 정상회담 가서도 못 만났고 또 나토 정상회의는 우리가 참석하지 않아서 못 만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약간 의구심이 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더 좀 차분하게 짚어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뭐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뭐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외교 관례로 보면 한미 정상이 만나지 않고서 뭐 한일 정상이나 한중 정상 만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게 뭐 한국 패싱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해야만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스케줄이 제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부적격자인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신임 국무총리가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먼저 생각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런 의미인데 좀 일찍 일어나셔서 야당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야당과의 협치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셨다고 해요. 글쎄 그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 예. 청문회에서 많이 좀 기분 나빴던 게 예. 또 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나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지금 김민석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정된 수순 아니었습니까? 예. 뭐 여당 단독으로 지금 해서 인준 표결을 참여했지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났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는 결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인준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셨으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만나고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 마음 속에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예.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말씀해 주신 바람과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인준을 결국 통과시킨 게 나중에 야당과의 협치에 있어서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죠 이제. 예.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입증하고 소명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틀간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목격했을 겁니다. 과연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증거조차 제대로 된 뭐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의혹이 있으니까 총리 인준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발목 잡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총리가 없는 공백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석기 총리가 인준이 되고 난 다음에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재청도 해야 될 필요성도 굉장히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 안정을 서두르기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준 절차였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추후에는 아마 김민석 총리가 여야와 함께 협치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오는 7일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야당 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비서장 내놓은 5가지 안이 뭐 얼마나 대단한 안이라고요. 최소라고 보거든요. 그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당대표 아래에 있는 혁신기구의 장이 그보다 더 센 메시지를 냈는데 받아들일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 이게 저의 우려입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꼭 혁신안으로 담아야 하실 것 중에 하나가 중진 선배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담으셔야 그래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볼 때 혁신위에 항상 전권이 부여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권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혁신위 같아요. 어떤 성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 기대는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보수 세력이 예를 들어서 총선에 패할 때 또는 대선에 패할 때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대선 패배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도 없었고 좀 전에 총리 얘기했지만 그 뭐 수많은 의혹들에서 아무런 것도 어떤 정확한 어떤 전국을 찌르는 예. 그런 뭐좀 없었고요. 이러기 때문에 과연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까지 많이 해온 것들 중에 하나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글쎄 지금 아까 좀 잠깐 얘기하신 분도 무슨 중진 총선 불출마? 총선이 지금 언제 한참 남았습니다. 예. 그 얘기하면 지금 국민들이 혁신이라고 느끼겠습니까? 당장 정계 은퇴를 선언해도 뭐 모자랄 그런 사람들을 계속 끌어갈 수밖에 없겠고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과거에 어떤 말을 계엄이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떤 말을 했던 간에 너는 과거에 이랬다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변화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뭔가 내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또 이름 바꾸고 색깔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또 뭐 그걸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어려운 과제를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의 행보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 전 시장의 입장한 경우에 살펴보게 되면 본인이 만든 플랫폼이라든가 SNS 통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시곤 했죠. 예. 살펴보게 되면 더 이상 뭐 정계 은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깊숙이 다시 한번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당 창당에 대한 그 뜻도 밝힌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정치적인 혼란과 분열상 가운데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여 그중에 그 역할을 맡고 싶다는 그런 의중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어 보이는데 그러한 모습도 아마 추후에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동일 주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